두바이 부르즈 칼리파를 향해 쏟아지던 이란의 드론들이 공중에서 하나둘씩 불꽃으로 변하는데 그 방아쇠를 당긴 게 바로 우리나라 무기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지금 이 순간에도 중동 상공에서는 믿기 힘든 광경이 펼쳐지고 있거든요. 세계에서 가장 높은 빌딩 부르즈 칼리파를 겨냥해서 날아오는 이란제. 무인기들이 레이더에 포착되는 순간부터 공중 폭발로 산화되기까지 단 몇 초밖에 안 걸립니다. 이 압도적인 장면들이 담긴 고화질 영상들이 아랍에미리트 국방부 공식 계정에서 쏟아져 나올 때마다 전 세계 군사 전문가들의 시선은 한 곳으로 집중되고 있어요. 바로 대한민국의 방위산업체들이죠. 사태의 발단은 2월 28일로 거슬러 올라가요.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의 핵시설들을 표적으로 삼아서 이른바 극에 달한 분노라는 작전명으로 대규모 선제 타격에 들어갔거든요. 그런데 이란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었죠. 즉각적으로 보복에 나선 이란은 중동 전역에 퍼져 있는 미군 기지들뿐만 아니라 걸프만 연한 국가들까지 싸그리 타겟으로 잡고 탄도미사일과 드론을 미친 듯이 쏟아부었어요. 말 그대로 하늘이 미사일로 뒤덮이는 절체절명의 순간이었던 거죠. 그런데 이 아비규환 속에서 중동 국가들을 구원한 주인공이 누구였는지 아세요? 놀랍게도 대한민국이었습니다. 이란이 발사한 수백 발의 미사일과 드론들이 중동 상공에서 속수무책으로 격추되는 광경의 중심에는 우리가 자체 개발한 천국-2 방공 시스템과 청광원 대공포 체계가 자리 잡고 있었거든요. 이 압도적인 성능이 실시간으로 전 세계 국방부들에 타전되면서 지금 국제 방산 시장이 완전히 들썩이고 있는 상황이에요. 아랍에미리트 국방부가 발표한 공식 데이터를 한번 보실까요? 이들은 자국 무기 체계는 물론이고 미국, 러시아, 이스라엘, 그리고 한국의 시스템까지 총동원해서 복합 방공망을 구축했대요. 그 결과 이란의 파상 공격을 무려 95% 가까이 차단하는 데 성공했죠. 여기서 핵심은 한국산 시스템으로 명시된 천국-2와 청광원, 그리고 중거리 지대공 미사일인 M3의 활약상이에요. 이번 이란의 공격 규모가 얼마나 어마어마했냐면 아랍에미리트 하나에만 탄도 미사일 137발과 드론 209대가 동시다발적으로 쏟아졌거든요. 이런 물량 공세 속에서도 우리 시스템은 탄도 미사일의 92%, 드론의 93%를 정밀하게 요격해냈어요. 물론 격추된 파편 일부가 두바이의 팜 주메이라나 버즈 알 아랍 같은 초호화 리조트 지역에 떨어지긴 했지만 인명피해와 재산 손실을 최소한으로 억제하는 데는 완벽하게 성공한 거죠. 그런데 진짜 미친 기록은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나왔어요. 천국-2와 청광원이 무려 99%라는 거의 완벽에 가까운 요격률을 달성했다는 소식이 전해졌거든요. 이 수치를 접한 전 세계 군사 애널리스트들은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특히 전문가들이 가장 충격을 받은 부분은 사우디에 함께 배치되어 있던 미국의 자존심. 패트리어트 미사일보다 천국-2가 탄도탄을 훨씬 먼저 포착하고 요격하는 장면이 실제로 관측됐다는 점이에요. 수십 년간 세계 최정상급 방공 시스템으로 군림하던 미국의 패트리어트를 우리 기술이 제쳤다는 건데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아시겠어요? 이 믿을 수 없는 광경을 직접 목격한 사우디의 실권자. 빈살만 왕세자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기립박수를 쳤다는 후문까지 들려오고 있습니다. 소름 돋지 않나요? 우리가 여기서 정말 깊이 파고들어야 할 기술적 디테일은 천국-2의 다기능 위상배열 레이더 시스템이에요. 이 레이더 하나만으로 적의 표적을 탐지하고 추적하고 아군과 적군을 구별하는 피와 식별까지 동시다발적으로 처리하거든요. 여러 방향에서 몰려오는 이질적인 위협들을 한꺼번에 대응하는 이 능력이 이번 실전이라는 극한의 환경에서 완벽하게 검증된 거죠. 이란은 탄도 미사일과 무인기를 섞어서 발사하는 이른바 포화 공격 전술로 상대방의 방공망을 마비시키려 했지만 천국-2 앞에서는 아무런 소용이 없었어요. 유효 사거리 50km, 요격 고도 20km라는 재원상의 성능을 실전에서 한치의 오차도 없이 그대로 재현해낸 거예요. 반면에 쿠웨이트 상공에서는 피와 식별에 실패한 다른 무기 시스템들이 자국 공군, 전투기 4대를 실수로 격추시키는 참담한 사건도 벌어졌거든요. 이런 혼란스러운 전장 상황을 비교해보면 천궁에 탑재된 피와 식별 알고리즘이 얼마나 독보적이고 정교한 수준인지 실감하게 돼요. 이 기술력은 단순히 레이더만 좋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신호 처리 알고리즘과 실시간 데이터 분석 능력까지 총체적으로 결합되어야 가능한 최첨단 융합 기술이거든요.
아랍에미리트의 한 국방부 고위 인사는 전쟁이 시작된 직후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의미심장한 사진을 올렸어요. 거기에는 태극기가 미국 성조기, 러시아 3색기와 나란히 개양되어 있었는데 이건 한국의 기술력이 세계 최강 군사 대국들과 동등한 위치에서 중동의 평화를 지키고 있다는 상징적인 메시지였던 거죠. 이번 실전 검증이 갖는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천국-2의 핵심 기술인 직격 요격 방식에 주목해야 해요. 날아오는 미사일을 근처에서 터뜨려서 파편으로 맞히는 게 아니라 요격 미사일 자체가 적의 탄도탄에 직접 충돌해서 파괴하는 이 방식은 엄청난 정밀도가 필요하거든요. 이 기술을 보유한 나라는 전 세계에서 미국, 러시아, 이스라엘, 그리고 대한민국까지 단 4나라뿐이에요. 이번 중동 전쟁을 통해서 천국-2가 그 성능을 완벽하게 입증함으로써 우리나라는 세계 4대 탄도탄 요격 강국이라는 지위를 만천하에 공표한 셈이죠. 히트-투-킬 방식이라고 부르는 이 직격 요격 기술은 단순히 명중률만 높은 게 아니라 요격 효율 자체가 차원이 다르거든요. 근접 신관 방식은 하나의 미사일로 하나의 표적을 맞히기도 어려운데 히트-투-킬은 이론적으로 100% 파괴가 가능한 거예요. 이 차이가 얼마나 결정적이냐면 핵탄두나 화학무기를 탑재한 미사일이 날아올 때는 근처에서 터뜨리는 것만으로는 위험 물질이 확산될 수 있지만 직격으로 파괴하면 완전히 무력화시킬 수 있다는 거죠. 해외 반응도 폭발적이에요. 영국의 권위 있는 군사 전문 매체 제인스 디펜스 위클리는 이번 활약을 두고 한국이 방공기술 강국임을 실전으로 증명한 역사적 사건이라고 극찬했거든요. 미국의 방산 분석 싱크탱크 브레이킹 디펜스도 이제 패트리어트가 독점하던 시대는 끝났으며 중동 방공 시장의 패러다임이 완전히 전환됐다고 분석했어요. 국내 커뮤니티에서도 반응이 폭발적이죠. 드디어 터져야 할 곳에서 제대로 터졌다면서 환호하는 목소리가 넘쳐나고 있고 빈살만이 우리 무기를 보고 정말 흡족해했을 거라는 농담 섞인 찬사들이 계속 올라오고 있어요.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우리 기술이 만들어낸 이 놀라운 성과에 엄청난 자부심을 느끼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렇다면 앞으로의 전망은 어떨까요? 지금 중동과 유럽의 여러 국가들이 우리 방산 무기를 도입하고 싶어서 난리가 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이미 천국-2는 중동 세 국가와 총 95억 달러, 우리 돈으로 무려 12조 원이 넘는 천문학적인 규모의 계약을 체결한 상태거든요. 2022년 아랍에미리트와의 4조 1천억 원 계약을 시작으로 2023년 사우디아라비아와 4조 2,500억 원, 그리고 2024년 이라크와 3조 7천억 원 규모의 딜을 연달아 성사시키면서 이른바 K방산, 중동 트라이앵글을 견고하게 구축했어요.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하다는 게 더 무서운 거죠. 이번에 천국-2가 보여준 압권의 퍼포먼스 때문에 아직 도입하지 않았던 쿠웨이트, 카타르, 바레인, 요르단 같은 걸프 국가들이 지금 긴급하게 우리 방산 기업들의 컨택을 시도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오거든요. 방산업계 인사이더들의 말을 빌리면 실전에서 천국-2의 위력을 생생하게 목격한 국가들이 기존에 의존하던 패트리어트를 대체하거나 추가 구매하려는 인콰이어리가 빗발치고 있대요. 특히 천국-2는 가격 대비 성능이 압도적이에요. 비슷한 스펙의 패트리어트 시스템보다 가격이 약 30%나 저렴하거든요. 사우디아라비아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어떨까요? 1조 원 넘게 주고 미국산 패트리어트가 가끔씩 무기력하게 뚫리는 모습을 보면서 속이 타들어갔을 거예요. 그런데 훨씬 저렴한 가격에 들여온 한국산 천국-이가 99% 요격률을 찍어버리니까 기존의 고가 무기들이 고물처럼 느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사우디의 한 국방 관계자는 현지 언론 인터뷰에서 한국의 천국-2는 단순한 무기 시스템이 아니라 우리 국민들의 소중한 생명을 지켜준 진정한 수호자라고 극찬하면서 추가 도입 의사를 강력하게 피력했어요. 이 열풍은 중동을 뛰어넘어 유럽으로까지 확산되고 있어요. 동유럽의 폴란드도 이번 실전 결과를 보고 천국-이 도입에 상당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첩보가 입수됐거든요. 이제 글로벌 방공 시장은 대한민국을 축으로 새로운 질서가 재편되고 있는 양상이에요. 더 고무적인 사실은 이제부터가 진짜 본게임이라는 거예요. 천국-이보다 한 세대 더 발전한 상위 체계인 엘셈의 수출 가능성도 벌써부터 거론되고 있거든요. 엘셈은 요격 고도가 약 70km에 달하고 마하 7 이상의 극초음속으로 날아오는 차세대, 위협까지 차단할 수 있는 궁극의 무기로
2028년 전력화를 앞두고 있어요. 전문가들은 천국-2가 중동 시장의 대문을 활짝 열었다면 엘셈은 그 시장을 완전히 석권하는 결정타가 될 거라고 입을 모으고 있어요. 이미 우리 무기를 실전에서 경험한 아랍에미리트와 사우디아라비아는 한국 기술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다음 단계인 엘셈으로의 업그레이드도 논의될 거라는 전망이 지배적이죠. 여기에 한화 시스템이 사우디에 공급하는 1조 2천억 원 규모의 다기능 레이더 계약까지 합치면 우리가 중동에서 구축하고 있는 방공, 생태계의 밸류는 이미 20조 원을 가볍게 넘어서는 메가 프로젝트로 성장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일본은 지금 초비상입니다. 일본의 방산 산업이 이번 사태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아세요? 패닉 상태예요. 일본은 그동안 미국의 기술을 라이센스 생산하는 방식으로 방산 시장에서 나름의 입지를 유지해왔거든요. 그런데 한국이 완전히 독자적인 기술로 개발한 무기 시스템이 실전에서 미국제보다 더 뛰어난 성능을 입증하니까 일본 방위성 관계자들이 멘붕에 빠진 거죠. 일본의 방산 전문 매체들은 한국의 방산 기술이 이미 일본을 추월했다는 분석 기사를 쏟아내고 있고, 일본 정부는 긴급하게 자국 방산 기술 로드맵을 재검토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요. 특히 일본이 충격을 받은 부분은 가격 경쟁력이에요. 일본은 미국 기술을 라이센스 생산하면서 엄청난 로열티를 지불해야 하는데, 한국은 순수 국산 기술이니까 가격을 자유롭게 책정할 수 있잖아요. 게다가 일본의 방산 산업은 평화헌법 때문에 수출 자체가 극도로 제한되어 있어서 대량 생산을 통한 원가 절감도 불가능한 상황이거든요. 반면 한국은 이미 중동에서만 12조 원어치를 팔아치우면서 대량 생산 체계를 구축했고, 이를 통해 단가를 더욱 낮출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냈어요. 일본 입장에서는 기술력, 가격, 생산 능력 모든 면에서 한국에 밀린 셈이죠. 중국도 마찬가지예요. 중국은 그동안 물량으로 밀어붙이는 방산 전략을 써왔지만 정작 실전 검증이 안 된 무기들이 대부분이거든요. 중국제 방공 시스템이 실전에서 얼마나 효과적인지는 아직까지 명확하게 증명된 적이 없어요. 반면 한국의 천국-2는 이번 중동 전쟁이라는 극한 상황에서 99%라는 경이적인 수치로 성능을 완벽하게 입증했거든요. 이제 중동 국가들이 무기를 선택할 때 검증되지 않은 중국제와 실전에서 증명된 한국제 중에서 고민할 이유가 없어진 거죠. 중국의 방산 전문가들도 한국의 방산 기술 수준을 재평가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는 상황이에요. 러시아도 긴장하고 있어요. 러시아는 전통적으로 중동 방산 시장에서 강력한 입지를 갖고 있었거든요. 특히 S-400 같은 장거리 방공 시스템으로 유명했죠. 그런데 우크라이나 전쟁을 거치면서 러시아제 무기들의 실전 성능에 대한 신뢰도가 많이 떨어진 상태예요. 거기다 이번에 한국의 천국-2가 압도적인 성능을 보여주면서 중동 시장에서 러시아의 입지가 더욱 좁아지고 있는 거죠. 러시아 방산업체들은 가격을 더 낮추거나 기술 이전 조건을 제시하는 등 필사적으로 대응하고 있지만 실전 검증이라는 결정적인 카드를 가진 한국을 이기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유럽 국가들의 반응도 흥미로워요. 프랑스나 독일 같은 전통적인 방산 강국들도 한국의 천국-2에 관심을 보이고 있거든요. 특히 나토 회원국들 중에서 러시아의 위협을 직접적으로 느끼고 있는 동유럽 국가들은 실전에서 검증된 한국 무기에 큰 관심을 갖고 있어요. 폴란드는 이미 한국의 K2 전차와 K9 자주포를 대량으로 구매한 바 있는데 이번에 천국-2까지 도입하면 육상 무기뿐만 아니라 방공 시스템까지 한국제로 통일하는 셈이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폴란드군의 한반도 무기 체계, 호환성이 극대화되면서 정비와 운용이 훨씬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어요. 이번 사태가 한국 경제에 미치는 파급 효과도 엄청나요. 방산 수출이 늘어나면 단순히 방산 기업들만 이익을 보는 게 아니거든요. 천국-1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수많은 중소기업들이 부품을 납품하고 이들 기업의 고용이 늘어나면서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는 선순환이 일어나요. 게다가 방산 기술은 민간 분야로도 전환될 수 있는 이중용도 기술이 많아서 이번 천국-2의 성공이 우리나라 첨단 산업 전반의 경쟁력을 끌어올리는 효과도 있어요. 예를 들어볼게요. 천국-2에 들어가는 위상배열 레이더 기술은 5세대 이동통신, 기지국이나 자율주행차의 센서 기술과도 연결되어 있거든요. 정밀유도 기술은 드론이나 로봇공학에도 응용될 수 있고요. 이렇게 방산 기술이 민간 산업으로 스핀오프 되면서
우리나라의 전체적인 기술 수준이 상승하는 거예요. 이번 천국-1 성공은 단순히 무기 하나를 잘 만들었다는 차원을 넘어서 대한민국이 첨단 기술 강국으로 도약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얘기죠. 국제 정치적 측면에서도 의미가 커요. 한국이 중동 국가들의 안보를 책임지는 핵심 파트너로 부상하면서 외교적 영향력도 함께 확대되고 있거든요. 사우디아라비아나 아랍에미리트 같은 중동의 부유한 국가들과 긴밀한 안보 협력 관계를 맺으면 에너지 안보는 물론이고 경제 협력의 폭도 훨씬 넓어져요. 실제로 사우디는 한국과의 방산 협력을 계기로 석유화학, 건설, 인프라 분야에서도 대규모 협력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어요. 무기를 파는 게 단순히 돈을 버는 것을 넘어서 국가 간 전략적 동맹을 강화하는 수단이 되고 있는 거죠. 한국의 방산 기술이 이렇게 급성장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 요인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지속적인 연구개발 투자예요. 한국은 국방비의 상당 부분을 자체 무기 개발에 투자해왔거든요. 특히 냉전 시대 이후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면서 독자적인 방공 체계 개발의 필요성을 절실하게 느꼈고 이것이 천궁 시리즈 개발로 이어진 거죠. 처음에는 미국의 기술 지원을 받았지만 점점 기술 자립도를 높여가면서 결국 완전히 독자적인 시스템을 만들어낸 거예요. 여기에 한국 기업들의 빠른 의사결정과 유연한 생산 체계도 한몫했어요. 서구의 전통적인 방산 업체들은 거대한 관료, 조직 때문에 의사결정이 느리고 비용이 많이 드는 경우가 많거든요. 반면 한국 기업들은 상대적으로 작고 민첩한 조직 구조를 갖고 있어서 고객의 요구사항에 빠르게 대응하고 커스터마이징도 용이해요. 예를 들어 사우디가 자국의 특수한 지형과 기후 조건에 맞는 개량을 요청하면 한국 기업들은 신속하게 설계를 수정하고 테스트를 거쳐서 납품할 수 있는 거죠. 한국 방산 기술자들의 우수성도 빼놓을 수 없어요. 한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공학 교육 시스템을 갖고 있고 매년 수많은 우수한 엔지니어들이 배출되고 있거든요. 이들이 방산 분야에 투입되면서 끊임없이 기술 혁신을 이뤄내고 있는 거예요. 게다가 한국의 군복무 제도도 독특한 장점이 있어요. 많은 이공계 인재들이 군에서 복무하면서 실제 무기 체계를 다루고 운용하는 경험을 쌓거든요. 이런 경험이 나중에 민간 방산 기업에 취직했을 때 큰 자산이 되는 거죠. 천국-2의 성공은 한국 방산 산업 전체에 엄청난 자신감을 불어넣었어요. 이제 한국은 육상 무기뿐만 아니라 해상, 공중, 우주 분야에서도 경쟁력 있는 무기 체계를 개발하고 있거든요. KF-21 보라매 전투기, KSS-3 잠수함, 차세대 구축함 등 굵직한 프로젝트들이 줄줄이 진행 중이에요. 이런 무기들도 머지않아 천국-2처럼 실전에서 그 성능을 입증하게 되면 한국은 명실상부한 글로벌 방산 강국으로 우뚝 서게 될 거예요. 물론 앞으로 넘어야 할 산도 많아요. 국제 방산 시장은 단순히 기술만으로 결정되는 게 아니라 정치, 외교, 로비 등 복잡한 요소들이 얽혀 있거든요. 미국이나 유럽의 전통적인 방산 강국들은 오랜 기간 동안 쌓아온 네트워크와 영향력을 갖고 있어요. 한국이 이들과 경쟁하려면 단순히 좋은 무기를 만드는 것을 넘어서 전략적인 마케팅과 외교적 노력도 병행해야 해요. 다행히 이번 천국-2의 성공으로 한국 방산의 브랜드 가치가 크게 상승했기 때문에 앞으로 영업 활동이 훨씬 수월해질 거라는 전망이 많아요. 기술 개발 측면에서도 계속 혁신해야 해요. 방산 기술은 끊임없이 진화하고 있거든요. 지금은 천국-2가 최고지만 몇 년 후에는 더 진보된 기술을 가진 경쟁 제품이 나올 수 있어요. 특히 극초음속 무기나 인공지능을 탑재한 무인 시스템 같은 차세대 기술 분야에서 선점해야 한국의 우위를 계속 유지할 수 있어요. 다행히 한국은 이미 엘셈 같은 차세대 시스템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고 인공지능이나 빅데이터 같은 첨단 기술을 방산에 접목하는 연구도 활발하게 진행 중이에요. 글로벌 공급망 관리도 중요한 과제예요. 천국-2는 순수 국산 무기라고는 하지만 일부 핵심 부품은 아직 수입에 의존하고 있거든요. 만약 국제 정세가 급변해서 이런 부품들의 공급이 끊긴다면 생산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어요. 따라서 완전한 기술 자립을 위해서는 이런 부품들까지 국산화하거나 다변화된 공급망을 구축해야 해요. 한국 정부와 방산 기업들도 이 점을 잘 인식하고 있어서 소재, 부품, 장비 분야의 국산화율을 높이는 작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어요. 인력 양성도 장기적으로 매우 중요해요. 방산 기술은 고도로 전문화된 분야라서 숙련된 엔지니어와 기술자들이 필수적이거든요.
그런데 한국의 인구 구조를 보면 앞으로 생산 가능 인구가 급격히 감소할 예정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방산 산업의 경쟁력을 유지하려면 지금부터 체계적인 인력 양성 시스템을 구축하고 우수한 인재들이 방산 분야로 계속 유입될 수 있도록 매력적인 근무 환경을 만들어야 해요. 최근 방산 기업들의 급여와 복지가 크게 개선되고 있는 것도 이런 맥락에서 긍정적인 신호예요. 국제 규범 준수도 신경 써야 할 부분이에요. 방산 수출은 일반 상품 수출과 달리 엄격한 국제 규제를 받거든요. 특히 인권 침해 국가나 분쟁 지역에 무기를 수출하면 국제사회의 비난을 받을 수 있어요. 한국은 그동안 비교적 책임감 있는 방산 수출 정책을 유지해왔지만 앞으로 수출이 더 늘어나면 이런 윤리적 기준을 더욱 철저히 지켜야 해요. 단기적인 이익 때문에 논란의 소지가 있는 거래를 추진했다가 장기적으로 한국 방산의 이미지에 타격을 입는 일은 없어야겠죠.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